시어머니 장례 치른 그날 밤, 거실에서는 벌써 집은 언제 팔죠? 상속은 어떻게 나누죠? 숫자 소리만 오갔습니다.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숨 넘어가던 입술로 겨우 내뱉던 마지막 말. 저 장롱 및 서랍만은 건들지 마라. 그래서 저는 모두가 잠든 새벽, 그 서랍을 열었고 그 안에서 김영숙이라 적힌 통장을 보는 순간 참았던 서러움이 터지듯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62, 이 집에 시집와서만 38배를 산 며느리 영숙입니다. 주민등록 등본 어디에도 며느리라는 칸은 없지만 제 인생 대부분은 시어머니 한 분을 모시고 살다가 이제 막 장례를 치른 사람으로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시어머니 장례식이 끝난 날 저녁, 상가는 생각보다 빨리 조용해졌습니다. 검은 옷 입은 친척들이 수고 많으셨어요. 한마디씩 남기고 돌아가자 집안에는 우리 네 식구와 시동생 부부만 어색하게 남았습니다. 향 냄새와 누룽지 끓는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거실 천장에 눌어붙어 있는 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물잔을 치우다가 거실 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형님, 이 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동생 아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제일 먼저 들려왔습니다. 요즘 집값 떨어지기 전에 빨리 정리하는 게 남는 거라니까요. 그 말에 시동생이 헛기침을 하며 거들었습니다. 형수도 이제 애들 다 커갔는데 굳이 이 큰 집에 계실 필요는 없잖아요.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싱크대 앞에 서 있던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사흘 동안 상주 옆에서 상복자락 붙잡고 서 있던 사람은 저였는데 장례가 끝난 지 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집 처분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모습이 낯설다 못해 허탈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 목소리는 늘 그렇듯 애매하게 작았습니다. 그야 뭐 천천히 얘기해보자고. 결혼 초부터 들어온 그 말투, 누구 편도 확실히 들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깊게 한숨을 삼키고 조용히 거실을 등진 채 시어머니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오래된 나무 냄새와 한약 냄새가 섞인 시어머니의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물 좀 떠와라 하시던 목소리가 아직 귓가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지방에 잠시 서서 숨을 고르다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시어머니가 입던 회색 카디건이 의자에 걸려 있었고 머리맡 협탁 위에는 다 먹지 못한 약 봉투와 돋보기 안경이 아직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벽 쪽에는 제가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있던 크고 무거운 장롱 하나가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보아온 장롱인데도 그날따라 그 장롱이 방 안 공기를 더 짓누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카디건을 개켜 상자에 넣고 서랍 속에 뒤섞여 있던 손수건과 내복을 하나씩 꺼내 정리했습니다. 구겨진 옷 사이로 스며드는 건 명절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전 부치고 탕 끓이던 제 모습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말이야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 찜통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던 제 뒤에서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제 등을 슬쩍 떠밀었습니다. 그 말이 칭찬인지 꾸중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그냥 또 시작이구나 하고 웃어 넘기곤 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해 기침이 심해져 숨을 몰아쉬던 시어머니는 밤마다 제 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머뭇거리다. 잔다, 그치? 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문을 열어 왜요, 어머니? 하고 물으면 아니다, 됐다. 너나 얼른 자라. 하며 뒤돌아가던 마른 어깨가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거실 쪽에서는 여전히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형님,
그래도 지분은 나눠야죠. 어머니 모신 공은 공이고 재산은 재산이잖아요. 시동생 아내의 말에 제 안 어디선가 서늘한 바람이 스며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병수 바라던 수년의 시간은 순식간에 공이라는 한 단어로 줄어들고 이제부터는 숫자와 지분의 싸움으로만 남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장롱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짝을 열자 묵직한 나무 경첩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윗칸에는 한복과 외투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중간 서랍에는 수건과 속옷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늘 보던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롱 맨 아래 그늘진 바닥 쪽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다른 서랍보다 훨씬 낮게 마치 바닥에 붙어 있는 것처럼 가느다란 틈 하나가 보였습니다. 무릎을 굽혀 더 가까이 들여다보니 먼지에 덮여 잘 보이지 않던 작은 손잡이가 희미하게 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먼지를 쓸어내리자 그동안 제대로 본 적 없던 가늘고 긴 서랍선이 드러났습니다. 이 집에 산 지 20년이 넘었지만 저는 이 서랍의 존재를 지금 처음 확실히 인식했습니다. 그 순간 떠올랐습니다. 몇 해 전 시어머니가 옷을 정리하시다 장롱 아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했던 말. 저 아래는 절대 열지 마라. 알았지? 그땐 그냥 먼지 때문이겠지. 또 괜히 싫은 소리 들을까봐 하는 말이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어차피 이 방엔 제 물건 하나 없으니 제가 열어볼 서랍도 아니라고 스스로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실에서 등기부등본 떼보면 다 나온다느니 형님 혼자 결정하시면 곤란하다느니 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가운데 저는 장롱 밑 어둠 속에 숨어 있는 그 작은 손잡이만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방 한 구석 바닥 가까운 그곳에 이 집의 또 다른 시간, 또 다른 진실이 조용히 숨을 죽이고 웅크리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어머니가 떠난 뒤 겨우 안정을 찾아가던 우리 집의 시간이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저는 며느리이자 이 집의 마지막 증인으로서 또렷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장롱 밑 작은 손잡이를 본 그날 밤 저는 서랍을 당기지 못한 채 그대로 일어섰습니다. 지금 이 손을 뻗어버리면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영숙 씨, 아직 다 못 치웠어? 거실 쪽에서 남편이 문을 빼꼼 열고 물었습니다. 응, 어머니 옷 정리 조금만 더 하고. 제 대답에 남편은 방안을 한번 훑어보더니 너무 무리하지 말고 얼른 자. 같은 말만 남기고 다시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무리한 건 30년 동안 다 했지요. 다음 날 아침 장례 끝난 집 치고는 너무 이른 시간에 집안이 분주해졌습니다. 시동생 부부가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형님, 장부 같은 거 어디 있어요? 어머니 통장이나 도장 같은 거 정리해야죠. 시동생 아내는 현관에서 신발도 제대로 벗기 전에 벌써 정리라는 단어부터 꺼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와 옷장과 서랍을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 속옷 서랍 한켠에는 햇볕에 바랜 손수건과 낡은 봉투에 담긴 영수증 묶음이 나왔습니다. 전기, 가스, 관리비, 보험료, 몇 년치가 날짜별로 깔끔히 묶여 있었습니다. 이 많은 걸 그 기침하면서도 꼬박꼬박 챙기셨구나. 저는 영수증을 쓰다듬듯 넘겨보다가 문득 마음이 이상하게 저릿해졌습니다. 늘 저에게는 너는 이런 거 몰라도 된다고만 하셨던 분이 실은 이 집의 숫자와 날짜를 혼자 떠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실에서는 시동생 부부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형님,
어머니 앞으로 된 예금은 어느 정도인지 대충이라도 알아야 균등하게 나누죠.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요. 그래도 큰형님이 어머니랑 같이 사셨으니까 조금 더 가져가셔도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렇다고 아예 정보를 안 주시면 곤란하죠. 그 말에 남편이 난처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자세한 건 몰라. 어머니가 영숙 씨한테 맡긴 것도 있을 거고. 남편 입에서 제 이름이 나오는 순간 공기 중에 보이지 않는 시선들이 한꺼번에 제 등 뒤로 꽂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결국 또 나구나. 시어머니가 통장 정리를 하거나 도장 찾는 일을 시킬 때마다 며느리한테 이런 건 보여주면 안 되는데 중얼거리면서도 결국 제 손을 빌렸습니다. 그러고는 항상 마지막에 덧붙였습니다. 너는 본 거 아니다. 입 다물어라. 그 말이 싫어. 몇 번은 어머니, 제가 뭘 안다고요. 투정을 부리고 싶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의 마른 손등 위로 파랗게 솟은 혈관이 먼저 보였습니다. 그래, 나이 들어 여기까지 온 사람한테 입 한 번 잘못 놀려 뭐가 남겠나? 결국 저는 입술을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랍 하나를 비워가며 수건과 내복을 접어 상자에 담았습니다. 손이 수건 위를 스칠 때마다 명절날마다 들었던 말들이 따라붙었습니다. 며느리는 딸이 아니다. 내 자식은 내가 챙기고 우리 집안일은 내가 챙기는 거야.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굳이 저렇게 선을 나눌 필요가 있을까 속으로 서운해하면서도 겉으로는 웃으며 네, 어머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쌓일수록 그 말이 제 안에서 얼룩처럼 남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상한 장면들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겨울 새벽 제가 장독대에서 김치를 꺼내다 얼음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졌을 때 말없이 무릎을 주무르고 파스를 붙여주던 시어머니 손. 괜찮다. 애들 깨겠다. 조용히 들어가라. 투박한 말투에 섞인 묘한 온기. 상처와 고마움이 엉켜버린 실타래처럼 섞여 풀리지 않는 매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숨을 거두시던 날 손을 꼭 잡고 마지막으로 남긴 미안하다 그 두 글자가 도무지 어디에 닿는 사과인지 저는 끝내 묻지 못했습니다. 형수님, 여기 도장 같은 건 없어요? 시동생 아내가 불쑥 시어머니 방문을 열며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제 옆을 휙 둘러보더니 옷장과 서랍을 힐끔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뭐 숨겨둔 거 있으면 형수님만 아실 텐데 우리끼리 솔직하게 합시다. 숨겨둔 거. 그 말에 저는 저도 모르게 장롱 맨 아래쪽을 흘끗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제 본 그 가느다란 서랍성과 먼지 속에서 빛나던 작은 손잡이가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도 어머니 서랍은 오늘 처음 제대로 정리해보는 거예요.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장이나 통장은 아마 안방 서랍 쪽에 더 있을 거예요. 시동생 아내는 제 얼굴을 잠시 의심스러운 눈길로 훑어보더니 그럼 천천히 보시고요. 뭐라도 나오면 우리한테도 말씀 좀 해주세요. 괜히 나중에 오해 생기면 서로 피곤하잖아요. 말끝을 흐리며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히자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손수건을 내려놓고 천천히 장롱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랫부분 그늘진 바닷가에 어제 봤던 그 손잡이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열어볼까? 아니, 지금 열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안에서 무엇이 나오든 이 집의 판이 완전히 바뀔 것 같은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손을 뻗지 못한 채 그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손잡이를 잡는 대신 먼지 묻은 바닥을 한번 쓸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 집에서 상속과 지분 이야기가 더 거칠어질수록 내 마음 한쪽 깊은 곳에서 저 작은 서랍이 점점 더 크게, 점점 더 집요하게 나를 부를 거라는 것을요.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지방 공기는 점점 말라갔지만 사람들 사이 말투는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설거지를 마칠 무렵 남편이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애들 오기 전에 동생들이랑 좀 얘기하자고 하네. 가족회의 비슷하게. 가족회의.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집, 상속, 돈이라는 단어가 줄줄이 따라붙었습니다. 저는 젖은 손을 행주에 대충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불편한 얘기면 빨리 하는 게 낫지요. 목소리는 최대한 덤덤하게 나갔지만 가슴 안쪽에서는 보이지 않는 주름들이 하나씩 찢어지는 느낌이 났습니다. 저녁 식탁 대신 거실 탁자에 자리를 폈습니다. 시동생 부부가 먼저 와 있었고 둘째 아이도 잠깐 들렀다가 눈치를 보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탁자 끝에 어색하게 앉았습니다. 형님,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요. 시동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우리도 이제 각자 살 길 찾아야 하잖아요. 시동생 아내가 바로 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집 문제 정리를 빨리 해야죠. 뭐 오래 끌 일은 아니잖아요. 저는 조용히 물컵을 두 손으로 감싼 채 그들의 입술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먹을 것 내놓고 치우는 일 말고는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시동생이 말을 이었습니다. 집은 파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관리비도 그렇고 세금도 그렇고 형수님도 이제 나이 드셨는데 이 큰 집 혼자 관리하시기 힘들잖아요. 저는 그제야 눈을 들었습니다. 혼자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짧은 단어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시동생 아내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형님이랑 형님 오라버니 둘이서요. 애들도 이제 다 커서 나가 살 거고 여기 기대고 살 나이는 아니잖아요. 남편은 그 말에 입술을 한번 달싹였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속으로 조용히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38년. 이 집에 들어온 시간부터 오늘까지의 세월이 머릿속에서 한 덩어리로 뭉쳐붙었습니다. 시동생은 준비해온 서류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뭐 그냥 기본적인 정리예요. 어머니 앞으로 된 재산은 법적으로는 형수님 몫도 일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계산하고요. 일단 집은 우리 셋이 합의해서 파는 걸로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종이 위에는 복잡한 글씨와 숫자들 사이로 동의, 합의, 처분 같은 단어가 굵은 글씨로 박혀 있었습니다. 그 밑에 작게 적힌 한 줄, 향후 재산 분쟁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건 좀 천천히 읽어보고 얘기하면 안 될까요? 제가 말하자 시동생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 나섰습니다. 형수님, 우리가 형수님 속이려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다 가족끼리인데 뭐가 그렇게 조심스러우세요? 괜히 변호사 끼고 그러면 형님 얼굴만 더 피곤해지시잖아요. 그 말에 남편도 슬쩍 거들었습니다. 일단 방향만 정해놓자는 거지. 지금 당장 파는 건 아니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 편을 들어줄 사람은 끝내 한 명도 없을 수도 있겠다는 걸.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순간 저는 이 집에서 보호자도 식구도 엄마도 아닌
그저 잠시 얹혀 살다 나가야 할 하숙인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형수님도 이제는 본인 목 챙겨서 편하게 사셔야죠. 시동생 아내는 마치 좋은 소식 전해주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요즘은 다들 그러고 살아요.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다 독립하는 거죠. 그 말이 이상하게 꽂혔습니다. 독립. 내가 원해서 선택한 독립이 아니라 밀려나서 떠밀리는 독립.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이 사람들은 모르는 듯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시동생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형수님, 뭐 복잡하게 생각 마시고 애들 생각해서라도 빨리 정리하는 게 좋아요. 괜히 재산 문제로 엇갈리면 조카들이 얼굴 못 보는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아이들을 앞세워 제 입을 막으려 드는구나.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진 뒤 저는 혼자 부엌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 찬물을 틀어놓고 손을 씻는 척하며 눈물을 감췄습니다. 결혼해서 이 집에 들어온 날 시어머니에게 처음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왔으면 우리 집 사람이지. 내 이름은 잊어라.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보다 얘야, 애미야, 형수라고 부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살았습니다. 그 시간을 통째로 짓눌러 한 장짜리 동의서 위에 사인하라고 하는데 차마 손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득 머릿속 어딘가에서 장롱 및 서랍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먼지 속 작은 손잡이, 그 앞에서 망설이던 제 손, 그리고 시어머니의 목소리. 저 아래는 절대 열지 마라. 왜 그토록 열지 말라고 했을까? 진짜 이유가 뭔지 때문이었을까? 시동생이 집 담보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시어머니가 이상하게 눈을 피하던 모습, 남편 몰래 제 손에 쥐어주던 현금 봉투, 이건 내가 쓴다던 그 말들까지 모두 한 줄로 이어져 떠올랐습니다. 혹시 정말 저 안에 뭐가 있는 건 아닐까?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 입으로는 모질게 굴면서 어디엔가 균형을 맞춰두었다면, 그게 이 집의 마지막 진실이라면 저는 그 진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쫓겨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욕심 때문이 아니라 적어도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당한 사람만은 아니었다는 증거가 어딘가에 남아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각자 방에 들어가고 남편 숨소리까지 일정해진 것을 확인한 후 저는 조용히 안방을 나와 시어머니 방 앞에 섰습니다. 복도 끝에서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문고리를 돌리는 손에 땀이 맺혔습니다. 문을 열자 낙과 같은 나무 냄새가 천천히 밀려나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휴대전화 불빛만 켠 채 저는 장롱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위, 중간, 익숙한 서랍들을 지나 맨 아래 그늘진 곳에 조그만 손잡이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열지 말았어야 했으면 지금이라도 말해주세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 감촉이 손끝에 닿는 순간 38년 동안 참아온 서러움과 두려움,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시작되는 나만의 결심이 한꺼번에 가슴 깊은 곳에서 밀려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 닿은 손잡이는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잠깐만 힘을 주면 지금 이 서랍은 제 앞에 모습을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서랍을 잡아당기려는 순간 장롱이 미세하게 앞으로 쏠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집 벽을 짚고 버티던 무게였습니다. 그냥 잡아당기면 쏟아지겠구나. 저는 황급히 손을 떼고 장롱 옆으로 돌아가 두 팔로 몸을 기대어 받쳤습니다. 어머니, 이 무거운 걸 혼자서 얼마나 버티고 서 계셨을까요?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장롱을 조금만 앞으로 밀어내자 나무 바닥이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눈치라도 챌까봐 저는 숨을 죽이고 잠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와 벽시계 초침 소리만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장롱을 몇 센티미터 앞으로 옮기자 그동안 그림자에 가려져 있던 아랫부분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내려앉은 틈 사이로 가늘고 긴 서랍 모서리가 뚜렷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다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말자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서랍 손잡이를 감싸 쥐었습니다. 살짝, 아주 살짝 힘을 주어 앞으로 당겼습니다. 슥! 거의 소리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서랍은 순순히 앞으로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생각보다 단출한 것들만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봉투 몇 개, 줄이 풀린 고무줄, 희미하게 바랜 수첩 하나, 그리고 맨 위에 가지런히 놓인 베이지색 봉투 한 장, 그 봉투에는 검은 볼펜으로 또렷하게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시어머니 입에서 내 이름이 불린 적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습니다. 대부분은 얘야, 애미야, 혹은 그냥 야였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이 이렇게 단단한 종이 위에 또렷한 글씨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통장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행 로고가 예전 버전인 걸 보니 꽤 오래전부터 들여온 통장 같았습니다. 표지를 넘기자 맨 위 귀퉁이에 찍힌 이름이 보였습니다. 예금주은행 김영숙. 제 이름이었습니다. 제 주민번호, 제 주소. 저는 무의식적으로 뒷장부터 넘겨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가까이 숫자들이 빼곡히 찍혀 있었고 잔액이 적힌 칸에 생각보다 큰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모아본 적 없는 액수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속삭이듯 말이 나왔습니다. 임신했을 때 남편 몰래 아르바이트하며 조금씩 모았던 적금은 결국 아이들 학원비에 다 써버리고 제 이름으로 남은 돈은 거의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장에는 10년 전, 5년 전, 그리고 작년까지도 거의 비슷한 금액이 주기적으로 입금된 기록이 찍혀 있었습니다. 적요란에는 생활비, 용돈, 혼수, 그런 단어들이 짧게 줄여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게 줬어야 했지만 주지 못했던 것들을 여기다 대신 넣어둔 것처럼 통장 뒤쪽에 작게 끼워져 있던 종이가 한 장 있었습니다. 접힌 부분을 펼치자 시어머니의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영숙이 앞으로 모은 돈, 애들 크고 나서 힘들어지면 쓰라고 한 것, 영숙이한테 아무 말하지 말 것, 나중에 얘 애들 위에 다 맡길 것. 글씨는 삐뚤빼뚤했습니다. 몇 번씩 써내려가다 지운 흔적도 보였습니다. 언제 쓴 건지 날짜는 적혀 있지 않았지만 사이사이에 묻은 얼룩이 오래된 시간과 망설임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통장을 꼭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그럼 그렇지, 평생 욕만 하고 구박만 한 건 아니었구나 하는 안도 비슷한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럴 거면 왜 한 번이라도
말로는 좀 따뜻하게 해주지 그랬냐? 왜 꼭 나를 모르는 사람처럼 대했냐? 서운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뒤엉켜 올라왔습니다. 눈물이 뚝 하고 통장 위로 떨어졌습니다. 잉크가 번져 숫자 하나가 희미해졌습니다. 어머니, 이런 돈 모아놓고도 왜 그 말 한마디는 안 해주셨어요? 제 목소리가 방안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통장을 다시 봉투에 넣고 나서야 그제야 다른 봉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에는 시동생 이름이 볼펜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은행 대출 서류 사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집 주소가 적힌 칸, 담보 설정, 대출 금액, 이자율. 그중 한 장 상단에는 굵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심사 반려. 그리고 옆에 작은 메모. 집 담보 안 됨. 어머니 강력 반대. 추가 대출 불가. 그 메모는 은행 직원이 적었을 리 없는 서투른 필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뒷면 여백에 직접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서류 한 귀퉁이에는 연필로 적힌 글씨도 보였습니다. 영숙이 모르게 할 것.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동생이 요즘 그렇게 집 처분 이야기에 목매던 이유. 시어머니가 병원비보다 대출 서류를 더 애써 숨기려 했던 이유. 내가 뭘 아냐며 괜히 신경질을 내던 이유까지 한꺼번에 이어졌습니다. 결국 나 모르게 집을 담보로 삼으려다가 어머니한테 막힌 거였네요. 입술 안쪽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피 맛이 났습니다. 통장과 메모, 그리고 시동생 대출 서류들. 이것들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평생 아무 권리도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았던 시간, 그 시간이 전부 진실은 아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봉투들을 천천히 정리해 다시 제 이름이 적힌 봉투에 함께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한쪽, 눈에 잘 띄지 않는 안쪽에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지금 당장 가족들 앞에 들고 나가 이게 뭔지 설명해 보라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시동생의 얼굴이, 시동생 아내의 비웃음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이 종이들은 그들의 손에 먼저 넘어가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아니야, 이건 지금 당장 흔들어 보여줄 게 아니야. 제 안에서 낯선 목소리가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도 준비를 해야지. 평생 누가 시키는 일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시키면, 시어머니 눈치 보고 남편이 모른 척하면 그 모른 척을 덮어주는 일에 제 인생 대부분을 썼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작은 서랍 안에서 찾아낸 건 돈 몇 장, 통장 한 권이 아니라 나도 뭔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처음 보는 감각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다시 품에 꼭 안고 서랍을 살짝 닫았습니다. 그리고 장롱을 원래 자리로 밀어 넣었습니다. 무거운 나무가 벽에 닿는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좀 다르게 살아보겠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는 며느리가 아니라 내 이름이 적힌 통장을 들고 내 편을 확보한 사람으로서 이 집 식구들을 다시 마주보기로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마음먹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눌려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려움과 함께 낯설지만 분명한 힘이 조용히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저는 그 힘을 첫 번째 반격이라고 부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장롱 및 서랍을 닫고 나온 다음 날 아침, 거울 속 제 얼굴은 제가 봐도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눈밑은 여전히 퀭했지만
어딘가 깊은 데에 단단한 것이 하나 자리 잡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형님 계셨어요? 벨소리가 2번 울리기도 전에 시동생 부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장례 끝난 집엔 좀처럼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동서는 들어오자마자 거실을 한번 빙 둘러보더니 제 얼굴을 힐끗 훑었습니다. 어제 많이 피곤하셨죠? 근데 형님 얼굴이 좀 다르시네. 좋은 일 있으셨어요? 목소리는 웃는 톤이었지만 눈빛은 웃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컵을 식탁 위에 놓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좋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잠을 좀 뒤척였나 봐요. 그렇죠? 저도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요즘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서. 동서는 대수롭지 않은 듯 말을 흘리면서도 벌써 발걸음은 시어머니 방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방은 아직 정리 중이에요. 제가 말하자 동서는 문고리 위에 올려둔 손을 잠시 멈추더니 뒤를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그래서요. 도장이나 통장 같은 거 형님 혼자 보시면 힘들잖아요.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요. 그 웃음 뒤에 숨은 뜻을 제가 모를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시동생과 함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낮게 깔린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형, 솔직히 말해봐. 어머니가 형수님한테 뭐 따로 맡긴 거 있어? 없어? 우리한테는 자꾸 모른다고만 하고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 남편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애매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형수님 표정이 달라졌잖아. 시동생이 이렇게 말하는 순간 제 심장도 같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제부터 딱 달라졌다니까. 뭐라도 찾은 사람 얼굴이야. 그거 형만 모르는 거 아니냐고. 저는 일부러 부엌에서 냄비 뚜껑을 크게 열었다 닫았습니다. 괜히 더 듣고 있다간 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싶어질 것 같았습니다. 잠시 뒤 남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표정이 복잡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영숙 씨,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낯설 정도로 어색했습니다. 우리 서로 오해 생기기 전에 확실히 해두자고. 뭐려? 제가 묻자 남편은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당신한테 맡긴 거 있어? 통장이라든가 도장이라든가 나한테 말 못한 거.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남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38년 동안 제가 울고 웃는 얼굴을 다 본 사람이었는데 지금 제 앞에 선 남편은 마치 나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왜 나한테 먼저 묻지 않고 동생들하고 상의부터 했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남편은 한순간 말문이 막히더니 곧 변명처럼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그게 요즘 애들 학자금도 있고 우리 노후도 그렇고 다들 불안하니까 그렇지. 당신도 알잖아. 혹시라도 뭐 있으면 가족끼리 먼저 털어놓고 같이 쓰자는 거지. 가족끼리. 그 단어가 이상하게 귀에 거슬렸습니다. 어머니가 가족끼리 나눌 거였으면 서랍 맨 아래 숨기지 않았겠죠. 이 말은 결국 입술 끝에서만 맴돌다 소리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대신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물건은 제가 정리하는 데까지 정리할게요. 그 다음엔 서류건 뭐건 같이 모여서 보지요. 남편은 제 눈을 피한 채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괜히 오해 만들지 말자. 그런 뜻이야. 당신이 나중에 욕먹을까봐 그러는 거지. 그 말은 결국 이렇게 들렸습니다. 나는 빠지고 당신이 욕 좀 먹어달라. 며칠 뒤 시동생 아내에게서 우리 큰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 방 앞을 지나가다가 문틈 사이로 들리는 목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욕심 부리시는 건 아닌데 어른들 사이에 괜히 돈 문제가 꼬이면 조카들끼리도 불편해지잖아. 너도 엄마한테 한번 잘 얘기해봐. 아이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모, 그런 말씀은 어른들끼리만 하세요. 엄마 힘들어 하세요. 문 밖에서 그 말을 듣는데 가슴 어디선가 뜨거운 것이 확 치밀어 올랐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뒤엉킨 감정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 큰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삼촌 말 진짜야? 엄마가 할머니 돈 혼자 갖겠다고 한다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눈에서 눈물이 먼저 떨어졌습니다. 엄마가 그럴 사람이니? 목소리가 떨려 제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난 안 믿어. 근데 자꾸 그런 말을 들으니까 엄마가 더 상처받을까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싸움은 단순히 돈이나 집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라는 걸. 욕심 많은 며느리가 될지, 평생 당하다가 쫓겨난 사람이 될지,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남을 수 있을지. 그날 밤 시동생 부부는 또 한 번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도 아니고 장문의 메시지였습니다. 형님, 우리가 괜히 오해 사고 싶어서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그동안 형님이 어머니 모신 거 우리도 다 알죠. 그래서 더 깔끔하게 정리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통장 얘기만 나오면 말을 돌리시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 문장을 읽으며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가 내쉬었습니다. 말을 돌린 건 그들이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이야기, 집 담보 이야기, 각자 쓴 돈 정산 이야기는 슬쩍 넘어가면서 통장과 서류, 눈에 보이는 것들만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 화면을 끄고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 및 서랍 안 제 이름이 적힌 봉투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미 며칠 전 저는 봉투와 통장, 서류들을 낡은 가방에 넣어 은행 개인금고에 맡겨두었습니다. 집 안 어디에도 그 흔적을 남겨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감정으로 싸울 단계는 지난 거구나. 저는 장롱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울고불고 매달린다고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보여준 삶이 그 증거였습니다. 이 집에서 진짜 힘을 가지는 건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라 종이와 도장을 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이제야 똑바로 직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영숙 씨, 오늘 시간 되면 동사무소 가서 어머니 등본이랑 이런 것들 좀 떼와요. 동생들이 재촉하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등본이든 뭐든 이제부터는 다 서류대로 합시다. 제 말투가 예전과 다르다는 걸 남편도 느낀 모양이었습니다.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히 너무 날 세우진 말고.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제 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 대답을 하는 순간 제 안에서 시동생 부부의 역습이 더 거세질수록 오히려 제가 단단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악역이 목소리를 높일수록 선명해지는 경계선. 이제 저는 그 경계선 바깥으로 밀려나는 대신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종이와 도장 위에 조용히 그려 넣을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문을 처음 열던 날, 제 손은 장롱 서랍을 열 때보다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간판이 달린 2층 사무실. 문을 열자 커피 냄새와 종이 냄새가 섞인 공기가 조용히 맞이해 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단정한 안경을 쓴 변호사가 제게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저는 품 안에 꼭 끌어안고 온 낡은 가죽 가방을 풀었습니다. 거기에는 제 이름이 적힌 통장, 시어머니 메모, 시동생 대출 서류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입을 여는 순간 38년 세월이 한꺼번에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천천히 꺼내 보이는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고개를 약간 끄덕이며 메모 부분에 특히 오래 시선을 멈추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쓰신 거 맞습니까? 네. 필체가 어머니 글씨입니다. 변호사는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영숙이 앞으로 모은 돈, 영숙이한테 아무 말하지 말 것, 집 담보 반대. 그는 손가락으로 글씨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정식 유언장은 아니지만 의사와 의도는 상당히 분명해 보입니다. 게다가 통장 명의가 전부 의뢰인 이름이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게 제가 욕심을 부리는 증거가 되지는 않겠습니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시어머니가 집과 자산을 어느 정도 지켜달라고 맡긴 흔적입니다. 문제는 시동생분들 쪽이겠지요. 이 대출 서류는 상속 논의를 하기 전에 이미 집을 담보로 잡으려 했던 정황이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제 안에서만 맴돌던 의심이 처음으로 말로 확인되는 듯 했습니다. 그럼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먼저 공식적인 가족회의를 여세요. 그 자리에 저도 동석하겠습니다. 시어머니 등기, 예금잔고, 그리고 이 서류들까지 모두 올려놓고 법적으로 정리하는 자리입니다. 감정 싸움으로 끌고 가면 의뢰인만 손해입니다. 동생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요. 그래서 더더욱 오늘처럼 혼자 울고 오시지 말고 제 앞에서 오세요. 변호사의 농담 섞인 말에 저는 그만 고개를 떨구고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며칠 뒤 우리 집 거실은 장례 때와는 다른 의미로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가운데 테이블 위에는 서류철, 볼펜, 음료 대신 각자 표정들이 놓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시동생 부부, 멀리 사는 작은 시동생까지 내려왔습니다. 변호사는 한쪽에 앉아 조용히 서류 가방을 풀었습니다. 이게 무슨 호들갑이에요? 시동생 며느리가 입술을 삐죽이며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얘기하면 될 걸 굳이 변호사까지 부르고 변호사는 그 말에 억지 웃음도 짓지 않았습니다. 단지 명함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김영숙 씨의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앞으로 나누는 이야기는 모두 기록으로 남습니다. 법률 대리인이요? 시동생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형수님이 우리를 뭐 상대라도 보시나 보네요? 가슴이 순간 움찔했지만 이번에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대가 아니고 정리하려고 부른 겁니다. 언제까지 입으로만 싸울 순 없으니까요. 남편은 어색한 얼굴로 제게도 동생들에게도 시선을 주지 못하고 물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몇 장을 펼쳤습니다. 먼저 피상속인 고 여사의 재산 목록입니다. 등기부등본, 예금잔고, 그리고 최근 거래 내역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읽어나갔습니다. 집, 예금, 소액의 보험금. 생각보다 많지도 적지도 않은 액수였습니다. 시동생 며느리는
예금 잔액이 적히는 순간 입꼬리를 살짝 내렸습니다. 겨우 이 정도예요? 그러면 더더욱. 셋이 나눠서 빨리 정리해야겠네요.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고인의 의사와 관련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장롱 서랍에서 나왔던 봉투를 꺼냈습니다. 겉면에 적힌 제 이름이 거실 등 불빛 아래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통장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개설하여 며느리 김영숙 명의로 지속적으로 입금해온 계좌입니다. 입금 내역과 메모를 종합했을 때 사망 이후를 대비해 특정인을 위해 모은 재산으로 보입니다. 잠깐만요. 시동생이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걸 왜 지금 처음 말하는 겁니까? 형수님, 이런 거 있으시면 처음부터 얘기를 하셨어야죠. 저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장례 끝나고 정리하다가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입으로는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으니까요. 변호사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 명의가 김영숙 씨이고 모든 입금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일정 주기로 이체된 점, 그리고 메모의 내용상 이는 상속 재산이라기보다 생전 증여에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 통장은 기본적인 상속 분할 협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시동생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돈인데 어떻게 형수님 혼자 꿀꺽해요? 이건 말도 안 되죠. 법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단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건 감정이지요. 법 조문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실 공기가 갑자기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시동생은 손바닥으로 탁자를 쾅 쳤습니다. 이래서 변호사를 끼셨구나, 형수님. 우릴 완전히 바보 만드는 거죠? 그때였습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쪽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가 꺼낸 종이 위에는 시동생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출 신청서, 담보 설정 계획서, 심사 반려도장. 이 서류는 시동생분이 생전에 이 집을 담보로 삼아 대출을 받으려 했던 기록입니다. 피상속인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변호사는 시어머니가 남긴 연필 메모를 조용히 읽었습니다. 집 담보 안 됨. 영숙이 모르게 할 것. 이 문장은 고인이 이 집과 며느리를 어떻게 엮어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순간 시동생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습니다. 그건 그냥 어머니가 오해하셔서 요즘은 다 그렇게 하는 건데 오해라면 왜 형님이나 형수님께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까? 변호사의 질문에 시동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그제야 놀란 얼굴로 시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야, 너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잖아. 시동생은 남편을 향해 손을 뻗으며 급하게 말을 돌리려 했습니다. 형, 그게 형도 힘들고 나도 힘드니까 나중에 같이 보려고 했던 거지. 근데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형수님이 지금 중요한 건 바로 그것입니다. 변호사가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숨겼는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몸 안 어딘가에서는 묵직한 돌덩이가 하나 조용히 제 자리를 찾는 느낌이었습니다. 평생 너는 모른다. 너는 끼지 마라. 듣고만 살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만큼은 제가 먼저 알아버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이 집에서 38년을 살았습니다. 어머니랑 같이 살았고 어머니 숨 넘어갈 때 손을 잡고 있던 사람도 저였습니다. 제가 욕심을 부린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저를 바보 취급하는 건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은 끝까지 나갔습니다. 시동생 며느리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른 척 하셨던 거예요?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억울한 척 하시는 거예요? 그때 변호사가 준비해 온 마지막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인이 생전에 남긴 자필 메모를 바탕으로 작성한 유언의 요지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거실을 울렸습니다. 집과 예금 일부는 장남 부부, 즉 김영숙 씨와 그 배우자에게 귀속, 차남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도움을 했으므로 추가 상속을 하지 않는다. 거실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시동생은 무언가를 말하려 입을 벌렸다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내가 혼자 상상 속에서 싸우던 전쟁이 아니라 이미 시어머니가 조용히 준비해둔 판 위에서 이뤄지고 있는 결전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이제야 비로소 그 판 위에 제대로 서게 되었다는 것을. 첫 번째 반전은 그렇게 서류 몇 장과 짧은 문장 몇 줄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가족회의가 끝난 뒤 거실에는 종이 냄새와 한숨 냄새만 남았습니다. 시동생 부부는 씩씩대며 나갔고 남편은 멍한 얼굴로 물만 들이켰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된 것만 해도 김 여사님 뜻은 어느 정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닐 수 있어요. 혹시 정리 안 된 유품이나 열어보지 않은 상자 같은 건 없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장롱 및 서랍에서 통장이랑 서류를 꺼내긴 했는데 그때 봉투가 하나 더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급해서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리하시다가 또 다른 메모나 편지가 나오면 꼭 가져오세요. 돈보다 중요한 게 고인이 남기고 싶어 했던 말일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집안이 갑자기 넓어진 것처럼 느껴지던 저녁, 저는 혼자 시어머니 방문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로 정리를 할 시간이네요. 불을 켜지 않은 방 안은 해가 지고 난 뒤의 잔열처럼 희미하게 따뜻했습니다. 장롱, 의자, 협탁, 모든 배치가 익숙했지만 오늘은 이상하게도 하나하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장롱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손을 얹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던 그 나무 문짝이 이제는 오래 알고 지낸 사람 어깨를 한 번 더 쓰다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장롱을 살짝 밀어 밑부분을 드러냈습니다. 먼지 털렸던 자리 위로 다시 얇은 먼지층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작고 가느다란 서랍선이 여전히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서랍을 끝까지 당겨 빼내자 통장이 있었던 자리 한켠에 제가 미처 꺼내지 않았던 조그마한 흰 봉투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모서리가 달아 종이가 살짝 해져 있었고 겉면에는 아무 글씨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걸 그땐 왜 못 봤지?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사진 한 장과 반접힌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사진부터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 지금의 남편보다 훨씬 앳된 얼굴의 남편, 그리고 옆에 서 있는 어색한 미소의 나. 아마 결혼 초기
시댁 마당에서 찍었던 사진 같았습니다. 저는 사진 속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눈웃음이 아직 세상을 잘 모르는 24짜리 여자였던 그때의 제가 그 안에서 어설프게 웃고 있었습니다. 참, 철없던 애였네요, 제가. 사진 뒤를 돌려보니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 영숙 처음 온 날. 차마 예쁘다라는 말은 쓰지 못하고 그저 처음 온 날이라고만 적어둔 글씨. 그 짧은 문장에서조차 시어머니 특유의 서툰 정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사진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맨 위에 작게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시어머니 기침이 부쩍 심해지던 겨울이었습니다. 영수가 첫 줄 그 한 단어를 보는 순간 가슴이 탁 막혔습니다. 평생 저를 이름으로 불러준 적이 손에 꼽을 만큼 적었는데 하필 이렇게 종이 위에서 또렷하게 불러주고 있었습니다. 내가 글씨를 오래 못 쓰니 짧게 쓴다. 볼 때 있으면 보고 못 보면 그냥 종이 태워라. 시어머니가 쓴 글씨는 군데군데 떨려 있었습니다. 몇 글자는 덧칠되어 잉크가 번져 있었고 중간중간 숨을 고르며 썼을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너 시집 왔을 때 나는 사실 많이 미안했다. 우리 집이 넉넉하지도 않고 남편 복 좋은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로서 내성도 없고 근데도 너를 데려다 쓰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는 않았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래도 누가 내색을 하면 집안 어른 체면이 안 선다고들 해서 괜히 더 말을 세게 했다. 말로라도 안 눌러놓으면 너까지 이 집에서 힘들어질까봐 그랬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동안 들었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며느리는 딸 아니다. 내가 뭘 알아 시집 온 주제에. 그 말들이 이 문장들과 한 줄로 이어지는 게 차마 믿기지 않았습니다. 너한테 한 말 중에 반은 진짜고 반은 아니었다. 진짜는 내가 이 집 밖으로 나가도 살아남을 사람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거짓말은 내가 내 딸이 아니라는 거였다. 너는 내 딸이었다. 편지를 읽던 제 손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눈물이 후두둑 편지 위로 떨어져 글자가 번질까봐 불이 나게 손등으로 눈을 훔쳤습니다. 내가 너한테 좋은 말 한번 제대로 못 해주고 가게 생겨서 그래서 너 모르게 통장에 조금씩 넣어둔 게 있다. 내 혼수에서 빠진 거, 내 용돈 아낀 거, 내가 애들 학원 보낸다고 중간에 빼가려던 것도 내가 다시 채워 넣었다. 통장에 찍혀 있던 생활비, 혼수, 그 낯선 저교들이 이 문장과 한꺼번에 겹쳐졌습니다. 시동생들 빚 대신 갚아주고 집 담보 잡자는 소리 들을 때 제일 먼저 내 얼굴이 떠올랐다. 저의 자식들만은 집 잃고 떠돌게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욕먹을 각오하고 내가 막았다. 대출 서류 사본 옆에 연필로 적혀 있던 글씨, 집 담보 안 됨. 영숙이 모르게 할 것. 그 문장이 이제는 조금 다르게 읽혔습니다. 내가 알면 또 내가 다 감당하려 들까봐 일부러 모른 척하게 했다. 너는 원래 누가 울고 있으면 먼저 자기 손수건부터 내미는 애라서 내가 나 닮은 건 싫고 내가 내 엄마 닮은 건 좋았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한 번도 제 친정 이야기를 길게 들어주지도 않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알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글씨는 더 흐릿해졌습니다. 영수가 내가 먼저 가도 너는 이 집에서 식모처럼 살지 마라. 내 이름으로 된 거, 내 몫으로 받은 거, 숫자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거 내가 평생 욕 얻어먹으면서 겨우겨우 지켜놓은 거다. 내가 나를 미워해도 좋다. 대신 너만은 너를 미워하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 혹시라도 내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나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래도 괜찮다. 살아있을 때는 입으로 못한 말, 죽고 나서라도 글자로는 남겼으니까. 마지막 줄 옆에는 삐뚤어진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짧게 붙은 한마디. 영수가 미안했다. 그리고 고마웠다. 더 이상은 글씨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잉크가 뚝 끊긴 자리에서 펜이 멈춰선 채 오래 시간 굳어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소리내어 울면 누가 들을까봐 입을 세게 깨물었지만 어깨가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어머니, 왜 이제야, 왜 살아계실 때는 이 말 한마디를 못하셨어요. 목이 메어 제대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살아생전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 미안했다는 한마디, 내 딸 같다는 한마디, 그 모든 말이 지금 이렇게 종이 위에서만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너무 늦게 도착한 위로, 너무 늦게 밝혀진 진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가슴 어딘가 깊은 곳에서는 얼어붙어 있던 것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봉투에 다시 넣지 못한 채 그대로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과 고마움, 서운함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뒤섞여 무슨 이름을 붙여야 할지 모르는 감정이 되어 가슴을 꽉 채웠습니다. 너는 내 딸이었다. 그 한 줄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래, 아마 시어머니도 끝까지 말로는 내색 못한 자기식 사랑을 이렇게 비틀린 모양으로밖에 내놓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머니, 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눈물을 닦고 나서 저는 천천히 편지를 접어 제 이름이 적힌 봉투와 함께 새 작은 상자에 옮겨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가 뭐라고 하든 내 몫을 지키는 일이 어머니 욕심이 아니라 어머니 유언이라는 걸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온전히 미워하지도 온전히 용서하지도 못한 채 그 사이 어디쯤에 서 있는 내 감정을 인정했습니다. 며칠 동안 나는 시어머니 방과 거실, 부엌을 오가며 조용히 집을 정리했습니다. 통장과 편지는 이미 금고에 맡겼고 장롱 및 서랍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 서랍은 비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속 어딘가에는 처음으로 무언가가 채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변호사와의 마지막 상담날 나는 남편과 함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요.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집은 법적으로 장남 부부, 그러니까 두 분 공동 명의로 돌리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대신 둘째 분들의 기존 채무는 상속 재산과 분리해서 정리하는 걸로 문구를 넣겠습니다. 김영숙 씨 앞으로 된 통장은 생전 증여 성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남은 예금 일부만 형제분들과 법정 비율대로 나누시면 됩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어딘가 초라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나는 서류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시어머니 이름으로 작은 기금 하나를 만들고 싶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해마다 형편 어려운 학생 둘 셋에게라도 어머니 이름으로 장학금을 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유언의 취지와도 잘 어울리는 정리네요. 그렇게 하시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을 이제야 한다. 나는 늘 중간에 서 있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한쪽으로만 서 있었던 것 같아. 나는 창밖을 보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늦었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낫지요. 앞으로는 나 없는 사람 취급만 안 하면 됩니다. 당신 어머니 며느리로만 말고 내 이름 가진 사람으로 봐주세요. 그날 저녁 나는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집은 일단 당분간 그대로 둘 거야. 다만 삼촌들 빚 문제는 우리 쪽에서 더 떠안지 않기로 했어. 할머니가 그렇게 적어 놓으셨어. 아이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웃으려고 애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엄마 인생을 살 거야. 작은 가게 하나 내보고 싶어. 반찬 가게가 될지 국수집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밥 한 끼 먹고 나가면서 고맙다고 말해주는 공간이면 좋겠어. 몇 달 뒤 시어머니 방이었던 곳은 조용한 준비 공간이 되었습니다. 나는 장롱을 치우고 작은 선반과 작업대를 들여놓았습니다. 벽에는 시어머니 흑백 사진 한 장을 걸었습니다. 영정 사진이 아닌 젊은 시절 마당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던 모습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밑에는 작은 액자를 하나 더 놓았습니다. 장학금, 고 여사 뜻에 따라 운영됨. 굳이 크게 알리지는 않았지만 해마다 적은 돈이라도 누구의 겨울을 덜 춥게 만들 수 있다면 충분했습니다. 시동생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했습니다. 명절 안부 전화는 형식적으로 오고 갔고 가끔 씁쓸한 말이 섞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예전처럼 죄인처럼 굽히지는 않았습니다. 줄 건 주고 안 줄 건 안 준 것뿐이라고 시어머니가 남긴 숫자와 문장들이 내 등을 뒤에서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나는 혼자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잔디 위에 물방울이 맺혀 있었고 비닐 우산 위로 빗소리가 잔잔하게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장롱 및 서랍 잘 받았습니다. 나는 비석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워한 시간도 길었고 감사한 마음도 이제야 조금 생겼어요. 그래도 덕분에 제가 제 몫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제 이름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우산 끝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게 대답인지 그냥 우연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나는 괜히 한 번 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한동안 열어둔 채였던 시어머니 방문을 처음으로 조용히 닫았습니다. 문을 잠근 건 아니었습니다. 이제 굳이 매달려 들거나 도망치듯 밀어낼 필요가 없어진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신 내 방 장롱 옆에 작은 서랍장을 하나 들여놓았습니다. 그 서랍 맨 아래 칸에 내 이름이 적힌 공책을 넣었습니다. 언젠가 아주 먼 훗날 누군가 내 방을 정리하다가 그 공책을 열어본다면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기를 바랐습니다. 나는 며느리로도 살았지만 결국 나로 살았다. 늦게 도착한 한 장의 편지가 내 인생을 다시 열었다. 시어머니의 장롱 및 서랍이 닫힌 자리에서 비로소 내 서랍 하나가 조용히 단단히 열리고 있었습니다.